학교도 불신 시대, 수업 중 녹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대성 선생님이 갖고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쟁점이 중심에 있는 이 사안을 다뤄도 될까? 왜 이런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사 개인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안으로 인해 이런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 그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신 건데요. 네. 좀 이 뉴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우선 해주세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해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2018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녹음했던 그런 교사의 이런 대화 내용은 이런 녹음 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수업 중 몰래 녹음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유명 만화가 이제 주호민 씨와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돼서 어떤 서희초 사건, 여러 가지 쟁점과 맞물렸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업 중 녹음, 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법원의 판정은 예외로 인정하겠다. 네. 그래서 더욱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면 특수 아이기 때문에 이제 인지 능력과 표현력이 떨어져서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는 그 CCTV가 없는 교실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번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궁금증도 들 것 같아요. 선생님의 한 행동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녹음 파일 말고는 이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강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선은 이게 교사와 이 학부모 간의 이 신뢰 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상담, 그리고 자녀가 또 중간에서 얼마든지 부모와 선생님한테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기존에 하던 우리의 이런 소통 방식은 이제는 서로 불신하는 거고요. 이제는 녹음만이 어떻게 보면 이 증거로 생각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수학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는 거기에서는 제한되게 특수학급 학생들만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부모는 증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음 말고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제 이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학생들이고 자녀의 이런 인지나 표현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근데 보통은 담임교사와 협업하기도 하고 특수교사를 지원하는 여러 보조교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는 이게 검열이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예방을 해야지 이렇게 녹음 장치를 아이의 옷에 넣는다거나 가방에 몰래 넣는다고 하면 이제는 이 특수교사로서의 교육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비슷한 사안으로 어린이집이나 이제 병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가 이제 수술했을 때 어떤 CCTV 촬영이 되죠.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도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게 어린이집의 이제 아동학대 사안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CCTV로 부모님들이 인지하게 되거든요. 특수학급도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실 학급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인수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학부모가 인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안이 어떤 주호민 씨를 변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부모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자녀가 어떤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인다. 이거를 증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 특수학생들이 지도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조교사라든가 혹은 상담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수업 참관이라든가
좀 더 정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최후의 수단이 된다거나 이거 그런 게 대성쌤의 되니까. 말씀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네.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우리 아이 자녀의 편에 있다라기보다는 선생님과 가까운 이해관계자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근데 선생님들이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정서적 학대가 참 모호하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폭력행위, 가혹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판례라든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야말로 이게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중간에 서로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성쌤이 쟁점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신 것 같아서 좀 계속 궁금한 네. 게 있어요. 마참 말씀은 맞아요. 어떤 정서적 학대의 부분에서 법 조항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사의 교권이 보호받고 교육활동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특사급 교사 같은 경우, 주호민 씨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입장에 서냐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쟁점이 될 수 있고, 저도 이제 주호민 씨의 처신 속에서 공인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특수학급의 아동들의 교육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이건 불신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 참관 뭐 이런 걸 좀 더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학부모가 요청하면 수업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저희 어린이집도 다 공개 수업을 해요. 근데 지금 아동학대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인지되는 것들이 보면은 일상에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깜짝 놀라는 거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학대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99.999%의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선생님에 의해서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거라고 불신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우려,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소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선은 자녀가 뭔가 이렇게 이상 행동을 보인다거나 혹은 이게 평소보다 다른 행동을 특수학급 보인다. 학생들인데요. 그렇죠. 특수학급 학생이죠. 그런다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근데 이 대화 창구라든가 이것도 제가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네요. 대성 선생님이 너무 학교의 입장에서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지 결국은 더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또 이 교사의 수업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예요. 99.999%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호민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교육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해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호민 씨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학급에서 다른 학생과의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 선생님께서 오히려 그 시스템이 있었으면 오히려 선생님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주호민 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법에 의하지 않은 녹음 파일만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대 선생님 더군다나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의 이제 장학사님으로 부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저는 이 선생님이 이제 특수학급이 상당히 업무도 과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 맞춤형을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급에서 협력교사라든가 이 보조교사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돕는 보조인들이 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말에 의하면 CCTV가 하는 역할, 녹음기가 하는 역할을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들리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약간 저는 이런 같이 협력하는 분들이
근데 그런 교육을 충분히 이수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녀 지도를 하는 게 지금 네. 실제로 이제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중증도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 인력들은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특수학급 학생들이 이동 수업을 해서 이제 교실로 왔을 때도 이제 그런 보조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분들도 학교 관계자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 이제 현장의 교사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통합학급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과 그 특수학급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교사는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교육활동에 대한 녹음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라고 하지만 향후에는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성스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상황과 맥락에 의해서 의하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만 초점화 시켰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래요. 아동학대의 징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타당한 근거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이거는 교육활동에 대한 녹음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특수학급의 과 같은 이 주호민 사건에서 이제 쟁점이 됐던 그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 특히나 특수 자녀를 갖고 계신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도 크고 또 우리 아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라든가 표현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결국은 선생님도 보호한다라고 한 거 저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사안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이 상당히 한쪽 측면에서 또 한쪽 측면에서 제공된 어떤 편파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심했겠지만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재 교육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저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이 뭐예요? 대안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거 네. 그래요.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항상 어떠한 사안에 있을 때 학생과 학부모 혹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이렇게 대립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사안에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은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교육활동에 대해서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학생들이 학습받을 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호민 이제 만화가의 자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여학생한테 이제 어떤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교사로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라는 것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교육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은 저는 교육활동이라는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지켜줘야 된다는 게 저도 똑같은 대성생과 생각이에요. 다만,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신과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상황들은 분명하게 해소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성쌤이 그런 방법들을 지금 굉장히 모색하는 부서에 있으니까 네. 모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 이번엔 쟁점을 이제 교실로 가 볼게요. 이 사안, 주호민 사건으로 제가 이제 자꾸만 국한을 시키니까 이제 특정한 사건의 배경들만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활동, 학교도 불신 시대라고 말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교실 속에는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논란들이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 간의 활동 중에서도 그리고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 그리고 누구는 녹음이 가능하냐? 이 아이 1학년인데 이 아이도 1학년인데 표현력이 부족하다. 학부모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조금 자극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차량 블랙박스, 그다음에 뭐 자전거 블랙박스, 그다음에 뭐 액션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아이들 블랙박스 시대 개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을 암울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친구하고 대화할 때 친구한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과해야 사과하는 되죠. 거죠. 그런데 사과하고 그 친구하고 손잡고 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를 봤어. 우리 아이한테 얘가 바보라고 했어? 너무너무 화나. 너무너무 속상해. 이게 돼버렸을 때 나 이거 못 참겠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했을 때 그 자녀들이 겪는 거는 내가 이거를 화냈어야 되고 이거를 해결하지 말았어야 되고 친구와 그러니까 다툼으로 갔어야 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가 미래 시민의 역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적인 가치예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 활동에 있어서 신뢰라는 거 반드시 기본 바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 절대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 주호민 사태로 인해서 어떠한 지금 이제 마음들을 갖고 계시냐면 나 뒷짐지고 있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들 간에 싸움이 났을 때 한쪽을 말리다가 또 하나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예요. 그 생활 지도를 하다가.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는 사실은 힘들어요.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재하고 아이를 이해시키고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 활동을 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의 아이를 이제 대할 때랑 우리의 아이를 대할 때랑 틀리죠.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하고 더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애정을 기울이다 보면 자녀하고 언성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상황들이 나타나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에게 애정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요. 막말로 선생님 뒷짐지고 알아서 해. 그래 그렇게 해. 뭐든지 용인하고 나아가서 방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악동학대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바른 성장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어떤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 공이 다 알아야 되고 이게 공동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명문 사립 학교에서는 상당히 학교 교율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입학할 때도 조건이 까다롭고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만약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학부모한테 어떤 서약서를 받고 입학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저희가 이제 공론화해서 한번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학교 공동체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소통의 창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카카오톡 핸드폰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을 부모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창구,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궁금한 사안들을 선생님에게 건의하거나 요청드릴 수 있는 창구. 근데 여기서 기본은 어떤 개인의 삶의 침해를 받으면 안 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촉발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저는 이런 불신의 부분은 불신을 해소하려면 소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근데 이런 소통 그리고 공개, 참여 이런 것들이 학부모의 이런 불신을 좀 해소하고 또 학생들도 시행착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교육 구성원 모두 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 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